여러분, 영화 배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전차경주, 거대한 스케일,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 영화는요, 그냥 잘 만든 영화 그 이상이에요. 거의 뭐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있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이 엄청난 이야기 뒤에는 사실 스크린이 다 보여주지 못한 진짜 거대한 역사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앙과 자유의 서사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진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과 허구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추락, 왕자에서 노예로. 부제는 개인의 비극인가, 정치적 현실인가? 입니다. 정말 그렇죠. 예루살렘의 왕자급 귀족이었던 유다 벤허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 이게 과연 그냥 한 개인의 운 나쁜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였을까요? 영화에서는 이 모든 비극이 헐거운 기와장 하나 때문에 시작되잖아요. 정말 어이없는 사고였죠. 하지만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건 훨씬 더 크고 또 무자비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노예를 공급하는 가장 큰 수단이 바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정복한다? 이건 그냥 그 도시 사람들 전체가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던 거죠. 한 개인의 불운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지점에서 당시 로마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유대인이 제국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노예 민족으로 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우리한테 정복당한 민족은 곧 노예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 밑에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노예 상태라고 본 거죠.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유다 베너는 엄청난 귀족인데 진짜로 노예가 될 수 있었을까? 네, 정답은 충분히 가능했다입니다. 왜냐면요, 로마는 식민지를 다스릴 때 연대 처벌이라는 걸 아주 즐겼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잘못하면 그 지역 리더들 전체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누가 사고를 쳤다? 그럼 그 지역의 귀족이나 지도자들이 싹 다 벌어밟는 거죠. 그러니까 배너의 추락은 그냥 영화적인 설정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살벌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험, 로마 노예의 삶. 부제는 갤리선과 전차 경주 너머네요. 이제 배너가 직접 겪었던 그 노예의 삶을 통해서 진짜 로마 시대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의 노예 제도라는 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계급이 나뉘어 있는 그런 세계였어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노예와 동물은 오직 주인의 봉사를 위해 창조되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말이죠. 이게 바로 당시 노예제를 정당화했던 핵심적인 생각이었어요. 노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노예가 다 똑같은 취급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예 안에서도 엄청난 계급이 있었거든요. 맨 위에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대신하는 거의 뭐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노예가 있었고요. 그 아래로는 의사나 교사 같은 전문직 노예도 있었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농장이나 광산에서 고되게 일하는 노예들이 있었고, 맨 마지막 최악의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영화에도 나온 갤리선 노예였던 겁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 배너가 정말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화는 이 노예 계급의 완전 양극단을 다 보여주거든요. 한쪽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갤리선의 유다 배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집사 시모니데스가 있죠. 그러니까 노예라는 한 단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삶이 있었는지를 이 두 캐릭터를 통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밑바닥 갤리선 노예가 어떻게 로마 최고 권력자인 집정관의 양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상속자까지 되잖아요. 이건 좀 너무 영화적인 설정 아닐까요? 과연 역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가능했다입니다. 네, 진짜로요. 물론 이건 진짜 로또 맞는 것보다 더 드문 아주 특별한 경우였겠죠. 당시에도 노예가 주인의 목숨을 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인기 있는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록을 보면 자식이 없던 주인이 자기가 아끼던 노예를 법적으로 먼저 해방시켜줘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양자로 삼아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사랑, 충성, 그리고 법. 이번엔 유다와 에스더의 관계를 통해서 당시 주인과 노예 사이의 그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를 법과 사회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페쿨리움이라는 로마의 아주 독특한 법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인이 노예한테 자, 이 돈으로 장사 한번 해봐 하고 사원 미천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노예가 아무리 장사를 잘해서 돈을 산더미처럼 벌어도 법적으로 그 돈은 전부 주인 거라는 거죠. 영화에서 시모니데스가 베너 가문의 재산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불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영화의 중심 로맨스, 유다와 에스더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과연 유다는 자기 가문의 노예인 에스더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시 로마법이든 유대법이든 주인과 노예의 결혼은 법적으로 그냥 무효였어요. 인정 자체를 안 해줬죠. 그럼 이 두 사람이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유다가 주인으로서 먼저 에스더를 법적으로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설령 유다가 에스더를 해방시켜서 결혼했다고 쳐도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해방 노예 출신과 결혼하는 건 뭐랄까 사회적으로 좀 멸시받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허락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숨겨진 메시지, 이야기는 왜 변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똑같은 배너 이야기가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변신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배너라는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딱 고정된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진화해 왔죠. 보세요. 1880년에 나온 원작 소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강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1926년에 나온 무성 영화에서는 복수냐 용서냐 하는 좀 더 보편적인 주제에 집중했죠. 그리고 마침내 1959년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영화에 와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입게 됩니다. 바로 냉전 시대의 목소리를 담게 된 거죠. 1959년판 벤허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한번 뜯어보면요. 이 변화가 정말 확 느껴집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여전히 중요하죠. 하지만 보세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냉전 시대의 우화라는 거예요. 순수한 종교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정치적 긴장감을 반영한 이야기가 된 거죠. 아니, 왜 하필 냉전이었을까요? 바로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1950년대 할리우드에서는요, 노예제라는 소재가 그냥 과거의 제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코드로 쓰였습니다. 독재, 국가통제, 개인의 자유억압, 이런 것들을 노예제라는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영화 속에 나오는 저 폭압적인 로마 제국은 뭘 상징했을까요? 바로 당시의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유다 벤허는 당연히 미국이 추구하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징하게 된 거죠. 결국 1959년의 벤허는 고대 로마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가장 뜨거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배너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로 정해진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시대라는 거울에 비춰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이야기였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정말 좋은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거대한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 둘째, 실제 역사는 영화보다 언제나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현재의 우리에 의해서 계속 새롭게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주 먼 훗날, 미래의 역사가들이 지금 21세기를 돌아볼 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영화나 드라마들 속에서 어떤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무심코 즐기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도 모르는 우리 시대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